야당 주도로 발의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100% 찬성표를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연말 또 신년 정치 전국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갑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심층 토론 해보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님,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계환 스픽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한창 장례가 진행되고 있죠. 어제 그 해당 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본인들은 뭐 강압 수사라든가 문제되는 수사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면피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뭐 전계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이 참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과잉 수사 논란도 있고 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피의자를 특정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저런 반복적 행위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섰을 텐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결국 피의사실 공표로 한 배우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정말 자산을 저렇게 잃게 했는데 국가 권력이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이성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형사 사건을 많이 하지만 이 사건이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고 뭐 5번 정도의 마약 흡입하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 그 술집 여 실장과 그리고 그런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약이라는 걸 몰랐다, 마약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피의자 간의 진술 대립만 있는 상황이라서 신인규 변호사님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뭐 밤샘 조사를 하고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특수 수사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은 수사기관의 반성을 우리가 촉구하고 이제 제도적인 보완까지 같이 들어갔던 건데 이성균 씨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 이거 특수수사는 아니고 마약 수사지만 그래도 공인으로서 많이 알려진 분에 대한 이런 언론의 높은 관심들을 고려한다면은 수사기관이 그 비례 원칙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적절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를 우리가 좀 따져본다면은 아마 정부 들어와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상당히 마약 수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약에 필요한 수사들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정책적 목표와는 다르게 일선에서는 연예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사들을 통해 가지고 실적 내려고 했다가 이런 사건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유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야가 정쟁적으로 이걸 다뤄서는 안 되지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런 정말 수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입들, 인권 침해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또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경찰에서만 입장 발표할 게 아니라 언론도 좀 누군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매불쇼의 최욱 MC가 언제 매불쇼 진행하다가 KBS 보도에 대한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저는 이제 KBS 뉴스를 이제 안 보니까 요즘에 9시 뉴스에 단독이라고 그 여 실장하고 고 이성균 배우가 나눈 사담, 뭐 마약 범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호감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것을 단독이라고 보도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최욱 MC가 맹비난을 보면서 좀 공감을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이 9시 뉴스 단독으로 저런 걸 내보내나? 저는 사실 황색 저널리즘에서도 쉽게 쓰기 어려운 건데 어디로부턴가 이상한 경로로 입수한 어떤 녹취록을 가지고 한 유명 배우를 그다음에 혐의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상태잖아요. 네. 거듭되는 소환에도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충분히 망신 주기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대단한 국기문란이나 국정농단을 저지른 사람들도 안 당하는
엄청난 언론과 또는 검경의 과잉 수사, 린치, 저는 거의 이게 공적 수사보다는 사적 린치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 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든 누구든 저렇게까지 막 코너에 몰리면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뭐 어제 오늘 뭐 그제 너무 다들 마음이 우울하시고 슬프고 복잡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수사가 아니라 마녀 사냥으로 죽이기로 몰아가잖아요. 이문정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 행태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수사가 아니라 사람 죽을 때까지는 사냥을 한다고 했는데, 고 이성균 배우하고 그게 꼭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거기 일부 언론과 극우 유튜버가 가담해서 아예 선동하는 이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국방부에서 나온 공식 문서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 어제 굉장히 좀 파장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즉각 시정하라, 이렇게 또 뭐 요구했다라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김두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즉각 시정하라까지는 잘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빨리 했는데, 근데 문제는 핵심이 빠진 거죠. 이것을 이렇게 이런 사태가 오게 된까지의 원인과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 책임자를 그대로 두고 결과만 바꾸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원식 장관의 삐뚤어진 이 생각, 그 가치관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됐고, 이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 교재를 만든 게 저는 군인들이 했다 그러네요. 검수도 군인이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민간의 참여라든지 그 전문가 참여 없이 자기들끼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도로 만들어낸 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분쟁 지역으로 표시한 것도 문제고, 또 10번 이상 나오는 지도에 독도 지도는 계속 빠져 있는 것, 이건 그대로 그들의 생각을 반영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즉각 신원식 장관을 파면 조치를 한다든가 이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다시는 이렇게 재발하지 않게 해야지, 그냥 사태 수습만 하고 아무런 말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 이 내용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신교육 자료를 만들 때 대통령실에서 각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안보실 주도로 교통 정리를 하고 이것을 책으로 내자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대통령실에서 독도라든지 대일 관계, 일본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역사관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국가기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정 운영의 중심인 대통령실이 내용을 보는 사람이 없었고 껍데기 회의만 했다? 그래서 대통령 몰랐다, 이렇게 넘어간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나와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진심이 그것일 수 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독도는 일본 뜻대로 우리가 분쟁 지역화 시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명백하게 영토 주권에 대한 위반이고 그것은 헌법 위반 사안인데도 국방부 장관이 말을 하지 않고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하라. 이게 시정조치할 내용입니까? 수사해가지고 그 범법 행위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응답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기분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정말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아,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극강의 어떤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나라 빼앗겼구나. 집권여당 이름이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힘인데 일본의 힘이구나, 이 정권은. 아하, 왜냐하면 일본의 힘.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 방위백서의 표현이랑 비슷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니까. 일본 주변에 분쟁지에 대한 표현이 일본의 방위백서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지도에서 모든 지도에서 독도를 뺐고 일본은 울릉도도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실수나 또는 뭐 실무자 한둘이 그냥 정말 누라이트에 경도돼서 또는 마음속 일본 흠모에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요. 거의 윤석열 정권 안보실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그다음에 국방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가도 문제없겠지 하고 그냥 강행하다가 들킨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근거가 그렇습니다. 자, 일본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고 했을 때 일본 언론에서 여러 번 수차례 독도 문제를 기시다가 언급했다.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문제도 언급했다. 그 언급이란 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겼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때 너무나 잘못된 걸 잘된 거라고 우겼다는 이야기인데, 용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경위를 봤을 때 분명히 일본에서도 독도회를 듣고도 침묵한 게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오로지 맹목적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분노와 증오만 키우고 미국과 일본의 속국이 되려 자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독도 지도 표기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고 영토 분쟁이 전혀 없다라는 걸 국방백세 쓸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정권이란 거죠. 저는 이것은 정말 즉시 모든 정치권이 이것은 정말 탄핵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응해야 된다.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이렇게 보는 게 예. 이게 외교 사안이기도 하지만요. 네. 더 중요한 건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주권의 대통령은 문제다. 영토 주권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자체로서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 설마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고의면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지만 실수라고 해도 이건 영토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든 실수든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정계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책임자 문책이나 그 고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고, 과거에도 행정무능이 여러 개 나왔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구청장이 불러다가 회의까지 했는데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것이고, 잼버리 사태도 그렇게 지자체랑 중앙정부 공동위원장, 조직위원장, 장관들 5명을 앉혀놔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총체적 문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행정무능은 대통령부터 온다. 이걸 이제 입증하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전하교 국방부 대변인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해지는 게, 이거는 그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 좀 여쭙습니다. 아니,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 그대로로 보시면 거기 언급 금방 하신 대로 그 주어들이 이들 국가하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뭐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뭐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 국가들이 주어라고 해도 사실 독도를 뭐 일본하고 중국의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영토를 넣어 두신다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영토 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다위다운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토 분쟁을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을 저희가 장병들에게 교육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각국의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장병들에게 기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저 대변인이신지 아니면 뭐 일본 편이신지 좀 모르겠네요. 저 국방부 대변인은 그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 때도 브리핑을 하다가 기자들한테 혼쭐 났던 그 대변인인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 정부가 유능성을 다 상실하고 잘못된 일 하는 사람들을 지금 문책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신상필벌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무너진 신상필벌 위에 이제는 뭐 모르죠. 어떤 기준으로 인사한지도 모르겠고 인사정보관리단도 모르겠고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만큼은요, 독도라고 하는 우리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를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갖다가 완전히 엉터리로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관련자들 지휘 고하를 물론하고 이거 문책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저분이 약간 비웃듯, 아니 뭐 비웃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저분 배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그리고 국가기관, 국방부, 대변인은 엄격한 문어체로, 구어체로 저희들 평론한 것처럼 할 수도 없어요. 문어체로 이것이 정부의 방침은 이런 것이고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우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고 착오가 있고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명과 설명하듯이 하고 있으니, 야, 이런 걸 저도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나사가 완전히 풀렸다. 국가관이 아예 없다. 저 사람에게 애국이란 무엇이냐, 영토 주권이란 무엇이냐, 한일 문제는 무엇이냐, 독도는 당신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시행기 변호사님께서는 좀 이제 너그럽게 설마 고의는 아닐 거라고 이제 저도 그렇죠. 사실 그렇게 원래 국민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미필적 고의가 예. 아닌가, 아니, 저는 용인설이 아닌가 이런 훨씬 생각합니다. 거의 뭐 신범적 고의라고 생각하는 게 그 기술에서는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이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내재되어 있고 한시도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고 우리 국군이 이를 국군이 수할 것이면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근데 제가 고의라고 확신한 부분은 지도에서 그 교재에 전 지도에 한두 지도도 아니고 모든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고 일본은 울릉도까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예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스크립트 넣을 때 사진 넣을 때 그 독도가 하나 빠져 있는 사진을 가끔 넣어가지고 문제되는 적 있잖아요. 그걸 막 즉시적 난리 났지 그것만으로. 근데 전 지도에서 독도 사진이 없다. 이건 일부러 고른 겁니다. 독도가 없는 사진을 일부러 골라서 오히려 봐라.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우린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일본에 갖다 바친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속군이나 다름없으니 가서 북한과 중화 러시아를 같이 때려잡는데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일본은 후방기지 되어주십시오. 이런 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 고의 그러니까 여부에 이렇게 대해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물론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라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 판정 짓긴 조금 성급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이런 잘못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후 수습을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그럼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달려 있다. 지금부터 이제 신원식 장관부터 이제 그 지휘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치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둔하거나 조치를 안 한다. 그럼 안진걸 소장님 말씀대로 이건 고의로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거의 뭐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영토 수호에 주권 수호에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렇게 봅니다. 네. 약간 이게 이제 그 예측된 사고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하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일본 언론에는 독도 문제 다뤘다 뭐 다뤘다라고 나오는데 한국은 아예 거기에 답을 안 해주고 기자들의 뭐 질문에도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뭔가 이게 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부분이 뭐가 바뀌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동해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부터 동해 뭐 100km 뭐 어디에서 떨어져서 했다 뭐 이건 잠수함 훈련이니까 거기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신념을 표현해내는 방식에서 이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난 일 결국 그래서 사고를 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 야당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뭐 안 되면 국정조사까지 들어가고 안 되면 정말 이거는 계속 말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와 이 전모를 밝히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탄핵감을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세요. YHJ님 특히 노무현의 독도연설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보수 진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이익이 누구에게 더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 자위대가요. 네. 대한민국 영토에 상륙할 때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었을 때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끌어내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킬 수 있는 집단이다. 저는 이 문제는 극우 세력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영토 문제까지도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서 팔아먹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권을 잃고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 주권과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실수다 착오다 시정 조치해라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극우 정권을 만들으라고 국민이 맡긴 사실이 없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2부에서 김종대 의원님 나오십니다.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새해부터 방송 시간을 옮깁니다.
좀 더 아침으로 8시 50분에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시 50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쌍특검 통과됐죠?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야당이.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 181명이 제석했는데 181명 찬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제석이 180명 중에서 180명 찬성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하고 그 국회 본회의장 밖에 큰 홀 있잖아요. 로텐드홀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쌍특검법은 선거용이다. 정치 공세다라고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예고된 수순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전 이분의 입장은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 일단 특검법안에 대해서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게 악법이 되려면은 한동훈 전 장관이 몸담았던 박근혜 최순실 그 특검 법안도 악법으로 규정해야 논리 일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본인들이 했던 것은 좋은 법안이고 지금은 악법이다 그러니까 이 이율 배반성이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1년 6개월을 재직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진척을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았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 거거든요. 그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수사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특검법까지 온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한다? 그럼 본인이 그동안에 수사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으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여사수호, 건의수호를 외친다고 해가지고 수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분들이 차라리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좀 말이 되는 얘기를 갖다가 논리를 갖고 와서 해야 우리가 토론이 되지 악법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본인의 논리가 서 있을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국민들의 민심을 좀 듣고 국민의힘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이라면은 좀 국민을 두려워하지는 않더라도 좀 존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끝난 거 아니냐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이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저도 법조인으로서 저는 너무 뭐가 악법인가 해서 법 원문을 놓고 다 읽어봤어요. 근데 최순실 박근혜 특검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수사팀원으로 참가하셨잖아요.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셨고 그런데 그 법하고 토시 하나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다른 게 뭐냐면 수사 대상, 당연하죠. 사건이 다르니까요. 그 정도 다르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가 악법이라는 건지 저도 좀 당시 궁금했어요. 이제 특검 4팀이잖아요. 박영수 특검의 특검 4팀장이 윤석열이고 그 특검 4팀의 수석 검사격이 한동훈이었는데 지금 그 야당이 추천했죠. 박영수.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정말 열심히 했죠. 이규철 특검보가 다 있습니다. 이런 거의 쇼를 하듯이 많이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당시에. 물론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특검을 그때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시민運동 국면이어서 지지는 했었지만 그다음에 거의 무제한의 수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특검법은 그 특검법에 비하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국한돼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수사 대상 2조의 관련 법인의 범죄 그다음에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게 되는 범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주장하는 커바나 컨텐츠의 협찬 뇌물 범죄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 그다음에 서울 고속도로 서울 고속도로 또 수사 대상이 된다고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지만 현재 전문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총선용 시기를 특정했다. 와, 그럼 그 국회 의정 시스템에 가보면요. 김건희 딱 입력하면 5개 법안이 뜹니다. 작년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사실 저희는 작년 5월달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김건희 여사 관련 그 모든 리스크를 털어야 된다. 그럼 특검에 맡겨라. 그때 제가 주장한 게 교육 조작, 그러니까 경력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정도는 특검이 해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특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총선 앞두고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없고요. 두 번째, 코바나 컨텐츠에 사람 불러다가 밀실에서 막 명품 받고 인사개입한 의혹은 특검 받고 그러니 본인이 조심해가지고 그거 못했을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시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윤석열 정권에도 큰 복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오로지 김건희 여사가 비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걸 비호하다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비호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역시 윤석열, 김건희가 내리꽂았구나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지금 제가 방송 전에 저도 이제 국회 정치부기자들한테 취재를 합니다. 역으로. 그 법조기자로 달리 정치부기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질문을 잘하는가 했더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조기자들은 거의 정해진 틀에 순서대로 질문했는데 정치부는 아닙니다. 바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명품 수수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몰카 공작이다. 그 민주당이 시켜서 하는 질문이죠. 반응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많이 뿔이 나 있답니다. 실망이. 근데 이 김건희, 윤석열 얘기만 나오면 절대 비평을 한마디도 못하고 아직까지 오늘 또 질문했는데 회피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민주당 욕을 막 하고 들어간.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직업이 검사였는데 이제 제가 저희 제대로 된 직업을 불려드리려고 합니다. 김건희 집사였다. 검사 밑에 집사였다. 이렇게 저희는 한 집사. 근데 한 집사. 이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본심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벌였냐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본인이 했던 특검 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정치적 이득을 보는 뭔가에 기획된 그런 의도하에 특검을 수사해왔다라고 하는 자기 본심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던 모든 특검을 다 해왔는데 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만큼은 정치적 이득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한동훈도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최순실 박근혜 이 수사에서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뭔가 특검이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한다든가 비사실을 피해간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도를 다 몰아간다든가 뭐 특수부 수사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의 그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특검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볼 거고 이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익이 되니까 안 돼. 이 생각이 이제 반영된 이야기를 그 상태에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양심이 없는 게요.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서는 보수가 사실 수사를 받았었잖아요. 수사 대상자였던 보수들도 잘못했다 그러고 특검법에도 합의해주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도 같이 시켰습니다. 그 수사 묵묵히 받았거든요. 그게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본인들이 이제 수사받을 대상이 되니까 너무 궁색한 논리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서 질서가 스스로도 좀 유지가 안 되는 거고 뭐 총선용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서 나온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진작에 했었고 수사를 했었으면은 이런 비판도 안 받는 건데 마치 그 시험 날짜를 부여받은 학생이 왜 그날 시험 보냐면서 교육청에다가 손가락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총선 날짜는 누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정해져 있고 4월 달에 4년마다 총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요, 그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내용 공지하는 거 이거 국민들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돈봉투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한 거 이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아닌 일반 시민 내지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피의사실 공표를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사 대상은 권력자라고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영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도 권력자에 대한 수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부득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섞어가지고 자국의 원칙과 예의를 국민의힘이 혼동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국민 기만이다. 그렇게 법조인들이 많은 당에서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이렇게 국민 상대로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을 누가 리버럴한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당이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보통 기대하는 게 야, 좀 까칠까칠하지만 솔직하네. 거짓말 안 시키는데 너무 어른 공경하지 않은데 건방지지만 그래도 시원하긴 시원하네. 그 전제가 정직함이에요. 솔직 담백한 거. 이념 이전에 사람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촌철살인 같은 얘기하는 거. 근데 한동훈은 지금 완전히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얼굴빛 하나 안 바뀌고 국민들한테 원래 이거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심판해 달래요. 본인이 본인의 정치력으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심판하지 않고 남한테 심판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쏙 빠져요.
근본적으로 저는 태도가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덕목이 없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입에 거짓말을 붙여놓고 국민들한테 사실은 사기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이끌어갑니까? 이미 그것은 다 드러났고요. 두 번째,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내놨던 총선 후 특검을 뭔가 급부상하듯이 한동훈하고 의논했거나 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 내부 동의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싹 달라졌어요. 그때는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그 위압적 분위기에 전혀 숨을 못 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꽁지에 숨어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모든 사람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있어요. 지금 국힘 내에서 이 사람을 지금 뭐 동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보고요. 그 이미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국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믿으면 여러분이 당합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좀만 덧붙이면 신규 변호사님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너무 많다 했는데 그게 정말 이분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이 비상사태 생겨서 비대위원장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입만 열면 민주당 욕하잖아요.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정당 내부에 계속 개입해서 당대표 비대위원 다 날려가지고 6번째인가 자기가 사실 다른 사람 서로 하려고 하는 당대표를 무혈 입성, 특권 입성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특권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동안 검찰로서 온갖 특권을 누려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맨날 묻고 있어요. 당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간부 때 돈봉투 준 거 받았어 안 받았어? 답 절대는 기자들 앞으로도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의 돈봉투 사건에 마치 국기문란인 것처럼 난리 피웠죠. 혈세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인데 검찰 특활비 사건은 혈세로 정말 자기 부하들한테 연말하고 명절 때 상여금으로 나눠줘버린 거거든요. 불법으로. 지금 법조인들이 고발도 해놨는데 그런 거 그러면서 막 특권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데 자 어저께 이 고발 사주 사건을 폭로한 국민의힘의 내부 관계자였던 조성은 씨가 중요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고발 사주의 내용에 보면 네. 최은순과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장고적 온갖 비리가 다 거짓이라고 써놓고 그걸 공격하는 야당 당시 그러니까 여권 정치인들과 MBC를 고발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고발 사주 당사자이고 그리고 그 고발 내용을 보니 주가 조작이 근겁다라 해서 당시 민주당이나 그 언론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직접적 관련자라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해석을 제가 뭐 100%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그 다음에 고발 사주부터 시작해서 검언 유착의 끊임없는 논란의 당사자로서 말을 아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네. 당사자인데 이해관계자예요,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념이나 뭐 가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지 모르겠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여기서 봤던 포인트는 그동안은 거부권 지금 5번째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양곡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서 뭐 당에서 뭐 건의하면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약간 착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좀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아마 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법안이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하게 되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든 1월 9일까지가 지금 정기국회인가요? 그 안에 어떻게든 좀 처리해 보겠다? 뭐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쪽에서 거부권이란 말도 그동안 안 썼거든요. 사실 제의 요구권인데 거부권이라고 하는 강한 걸 표현해서 자기들이 그 결심을 했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저 이야기를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말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하지만 민심 조사에도 보니까 여전히 70% 그리고 또 60% 오늘 아침 여론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보니까 여전히 국민들은 당연히 이 특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도 한동훈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렇게 다
이제 뭐냐면 침몰 수렁으로 들어가는 어쨌든 초동 단계의 이제 발걸음이라고 보는데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뜰 때만 해도 한동훈이 뭔가의 기존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하고 또 어쨌든 문제를 직시해서 뭔가 구원투수로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냥 그 구르게 당긴 개처럼 서로 그냥 발목을 잡고 그냥 끄집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끄집어 내려버리니까 한동훈도 아마 저기에서 한 발짝도 다른 목소리나 다른 형태로 말을 못할 거고 이래 되는 순간 이준석 대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한동훈도 얼마 못 가서 다른 총선은 다른 사람으로 치를 거다. 뭐 저 사람은 그냥 김건희 방패용으로 그 호위무사하고 역할이 끝날 거다. 이런 식의 뭐 무협지 같은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맞아들어갈 것 같은 이런 뭐 재밌는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원칙과 예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뒤섞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죠. 대통령 헌법상 권한인데 삼권 분립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거부권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헌법상에. 근데 이것을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지금 원칙을 갖다 거부권을 매일 쓰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계속 거부권 쓰시면요. 이제 국민들이 거북스러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될 건데. 3거부, 3거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5번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그거는 널리 양해할 수가 있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하니까 뭐 어떻게 말립니까? 제2로 다시 하는 건데 이 사안은 다르죠.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이심록체 속에서 자기 배우자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거부권을 쓴다.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 사면권이 있는데요. 이걸 최은순 장모 만약에 사면권 해주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하는 순간 이거 용산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이 최은순 장모를 사면해주는 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도 받는 기본권입니다. 절대 김건희 여사 유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수사를 면제받을 성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고 왜 서면 조사만 받고 검찰청에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수사조차를 안 받습니까?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구호로 외쳤던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떳떳하면 수사받으라. 이거를 구호로 늘 외쳐왔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그걸 외쳤지만 나온 지금도 그걸 똑같이 외칩니다. 어느 성역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이런 저는 선민의식에 쌓여가지고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결코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 피하기 어렵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계원 대표님께 제가 이탈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거부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삼권 분립이 우선이고 그런데 견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다 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약간 특이한 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일반적으로 과반의 과반이면은 통과되던 것이 강화가 돼버리잖아요. 재적 의원, 그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121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출석을 할 경우에는 다시 이 김건희 특검법이 돌아올 경우에 다시 통과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탈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만약에 이 상정했을 때 통과가 될 가능성, 뭐 총선 가까워 오면은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적은 아니고요. 출석 의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의 통과로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예, 출석하신 분들의 3분의 2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석수도 지금 108석인데 어찌됐든 지금 저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9에서 20표 정도가 이탈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제 어느 시점에 하느냐. 결국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가 나올 때 한다. 뭐 일단 이론상 가능한데요. 그러면 탈락이 됐던 사람이 국힘인데 국회에 이랬던 저랬던 출석을 해야 돼요. 어제처럼 집단이 퇴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탈락에 대한 보복으로 자 탄핵 그러면은 제2에 참석해서 가결하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최소한 그 전제 조건은 교섭단체가 구성되던 신당 쪽에서 야 우리는 탄핵 찬성이다. 그걸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의결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당과 교섭단체와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제의까지 가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기 조정을 통해서 제의 추진을 민주당이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 점에서는 결국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했는데 못 간 것은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이 평가해 달라고 이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회가 과도하게 우리가 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기능의 과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국회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할 경우에 대통령이 당연히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거부권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다. 정략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가져와서 밀어붙일 때 대통령이 당연히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복리, 민복과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나 대장동 관련된 50억 클럽은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거 국민들이 수사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 부분은 특검법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것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탈표 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10월 이내에 하게 돼 있지만 제2 요청 기한은 신변호사님 따로 법으로 규정이 안 됐다면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 공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입법의 미비라든지 뭔가 빠지는 경우를 확인한 경우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참여연대 다닐 때도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2요청권은 언제까지 행사한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입법이라든지 행정위는 다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출생신고서도 한 달 안에 막 과태료 물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역으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제2요청권을 서둘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공간위를 구성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의견하면 한동훈 칼잡이께서 김건희 집사께서 무려 영남에서 거의 전 60석이면 40석을 불가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때 탈락하신 분들이 안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이 사실 내재되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공천 때문에 근데 부당한 이유로 석연찮은 이유로 무더기로 탈락한다. 그때 이제 야당에서 다시 재의결을 시도하면 저는 그분들도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들이 법물적 물론 본인의 불이익에 이르러서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체신이긴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인지상정으로 어쨌든 그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오래 못 갈 거라는데 너무 빨리 무너집니다. 뭐 비대위원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선임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비선은 바로 김건희다. 심각한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전 대표가 대선 때 총괄 선대위원장이 김건희가 비선이라고 지목까지 했고 심각한 사례까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석에서도 제가 심각한 사례를 이야기한 걸 전해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비위원장이나 집사가 아니라면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라도. 근데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하는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를.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 남지가 않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 위원 인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향후 총선 전략, 쇄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잣대 첫 번째 가늠자가 비대위원 누구로 선정하느냐일 것이다. 인선에 주목됐었는데요. 공언한 대로 젊은 비정치인 그 출신들이 전면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민주당 저격수들이에요. 그러면 운동권 정치 청산 주장하고 있는 민경우 비대위원, 그리고 조국 흑사 저자로 유명한 김경률 의원, 뭐 코로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던 박은식 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86 청산,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 공격, 뭐 이렇게 하는 기치로 삼겠다라는 비대위로 보입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언론에 주목받지 실제 나머지 사람들은 구색을 좀 맞춘 그 행식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의 비대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가 뭐냐면 당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MB정부 말기에 MB정부의 문제점을 다 보완하는 형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이상돈 교수를 영입한다든가 김종인 당시 이제 그 의원을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이런 걸 그리고 이제 낡은 보수를 극복하기 위한 젊은 이준석 보수 이런 걸 해가지고 그야말로 반 MB의 전략을 통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아주 지탄하고 있지만 MB와 윤석열 정부의 딱 차이는 이제 초기냐 말기냐 이 차이 하나 있지만 초기에 말기처럼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비대위원들을 앉혀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여중에 절반 3분의 2가 민주당 공격수들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비대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의 그런 입과 지금 한동훈의 지금 특검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서 전부 초점은 한동훈에 가 있지 이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아마 질문도 제대로 안 할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뭐 민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이 오히려 커지는 그런 정도라서 저는 비대위원 발표 일주일 되면 이제 이름도 잘 기억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하는 거 보니까요. 참신한 비대위, 젊은 비대위, 야 정말 국민의힘 바뀌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비대위원장 선정할 때 얼마나 정보 관리를 철저히 했던지 한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6일 날 전화를 했는데 혹시 기자들이 물을까 싶어서 휴대폰을 아예 꺼놨대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공개가 되기 전까지 비밀 유지를 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기사가 됩니까? 아니 언론에서 써줄 게 없어가지고 비밀 유지 잘해가지고 발표되기 전까지 누가 비대위원인지 모르도록 하는 그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이렇게 한가하게 언론에 플레이를 해야 될 일이냐고요. 저는 당장 이분들이 아마 기자들 국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분백 어떻게 할 겁니까? 수평적 당대관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여기에서 저는 김경률 회계사 지금까지 운동권이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께 공개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민경우 대한민국 운동권의 상징으로서 한때 민주화의 정말 그 일종의 리더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분 아닙니까? 이분 좋다. 우리 과거에 잘못됐다 칩시다. 이분이 생각하는 지금 윤석열의 이런 폭압과 폭정과 그리고 국민들을 아예 배제하는 이런 정치의 방식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저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라고 몰지 말고요. 정쟁이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특검법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김건희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고 봐주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든지 이런 것들 저는 묻고 대답할 의무가 그분들에게 있다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용이 없는 반사체 같은 뭐 실권 없는 또는 본인들이 저격하거나 비판하는 것 외에 어떠한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내용을 생산한 그런 것이 없는 비대위라서 실제로 어떻게 할지 좀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수 농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TV조선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한번 놓쳤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야 된다. 나를 밟고 가라라고 힘을 제대로 한번 실어줬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제 남은 기회가 뭐 공관위원장 한 번뿐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 비서도 공천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전원책 변호사님이 중책을 못 맞는 이유가 그분의 발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굉장히 너무 황당한 발언이죠. 아니 집사를 만나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권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집사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자, 밟고 가라는 집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좀 풍자들 말씀. 두 번째 이미 공관위원장 인요한 시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분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처럼 팍팍다시하고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고 찬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대위원도 왜 감동이 없냐면요. 이미 대부분이
알려져 있는 사람 직간접적 국민의힘하고 관여해서 그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헐뜯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때문에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민경우 의원 지금 막말 사태 더 있습니다. 이 사람도 더 있고 나머지 분 막말도 더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 다 취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자들이 취재하니까 먼저 말을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있었죠. 그걸 비판할 때는 반사체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사체 모든 반사체가 발광체보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발광체지만 사실 반사체 의미가 있는 건 정말 집권 세력이 아주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뭔가 실수를 거듭하면 그걸 집요하게 지적하는 분들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 쓴소리가 약이 되죠. 근데 지금은 집권 세력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잖아요. 이분들인데 계속 민주당 욕만 하고 탓하는 분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하고 결만 맞는 사람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는 그냥 찬양하거나 비호하고 집사하는 거 외에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민주당 욕만 할 겁니다. 기자가 물어보는데 갑자기 민주당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켜볼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행각들 많이 드러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참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응급 상황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냥 보약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국민 앞에 내세우면서 이미지 정치 내지는 거품 정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 문제의 진단이 그렇게 어렵나요? 저도 스픽스 나와가지고 매번 여기서 토론하면 결론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 대상인 사람한테 문제라는 것에 미움도 꺼내지를 못하면 도대체 어디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인요한 혁신이 때 한번 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 와가지고 인요한 시즌2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들 관심 못 받는 거는 그걸로 설명이 끝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민경우 비대위원에 대해서 검증 실패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아니 한동훈 장관이 검증 실패할 거 몰랐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하면서 그렇게 입으로는 떠들다가 자기 실력 없음을 그대로 입증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을 앉혀놓으니 어떻게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학을 못하는데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미적분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지금 저는 한동훈 비대위로 국민의힘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저는 오답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들도 비대위원직 수락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인생의 오답을 남기신 거예요. 인생의 5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 인선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은 한동훈 장관의 저는 반정치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 반정치가 뭐냐면요. 정치 혐오 기류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삼는 게 반정치거든요. 불출마 선언이 가장 대표적인 반정치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불출마를 먼저 약속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는 이유는요. 주권자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평가위원이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행위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시험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시험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학은 가겠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수학능력 시험을 봐야지 원서를 내서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시험장에는 안 가겠다는 사람이 무슨 대학을 갑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전혀 귀담아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이 반정치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 제가 그동안에 하도 간봐가지고 간동훈이라고 제가 별명 하나 줘드렸는데 이제는 반동훈으로 또 이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민주, 반이재명, 반586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바꾼다. 그래서 저도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가면 기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비대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일리안 의뢰로 12월 25일에서 26일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된 설문조사에서 보수 진보 대권 주자를 각각 4명씩 선정을 해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냐를 물어봤는데요. 흥미로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5.6%로 1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7.2%로 2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이낙연, 김동연, 안철수, 심상정 이 4명의 보수 그리고 그 진보 대권 주자를 4명씩 선정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어본 겁니다. 조사기관은 여론조사 공정이고요. 그리고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휴대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 이렇게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35.6%로 1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7.2%로 2위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여론조사가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아예 따돌리고 1위를 한 거거든요.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인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요. 아니면 저거 아닌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바깥에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좀 그동안 약간 있었던 환상이 깨지는 것 같아요.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적합도 하고 비대위원장 적합도에서도 원래 떨어졌는데 지금 며칠 하는 거 보니까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 찬양 기사를 쏟아내지만 실제 민심은 저거 아닌데 야 저 사람 언제까지 가겠어? 곧 무너지겠는데? 그럼 다음 누가 맞지?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원희룡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깥에서 지금 몸을 한참 풀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갈 거니까. 왜냐하면 그 시점은 결국 당 내에서 현재 국회의원 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 탈락되거나 아니면 대거 이탈할 상황이 온다. 결국 이제 민심이 아까 김두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특검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착이 되면 결국 당내에서 파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27.6%, 2%라는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 그냥 허공에 부흥 떠 있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35.6은 이미 풍찬 노숙을 하면서 다져졌어. 비록 확장성이 지금 제한돼 있지만 이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환상의 신기루 같은 것이 본인을 덮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저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더 다른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이 이제 순서로 나온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이 순에 이제 35, 27, 6 이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 자체로 한동훈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위고 한동훈이 2인데 최근에 이런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꽤 많이 올라왔다. 뭐 한 10몇 하다가 이제 27 올라왔으니까 한 10% 가까이 올라온 거죠. 이건 의미가 있는데 이 전체를 보면요. 이제 보수 쪽 4명, 진보 쪽 4명에 다시 이제 심상정 이렇게 여자가 했는데 45대 45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구도로 가면 다시 이것이 양당 구조에서 여야가 비슷한 행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자기의 대통령이 적합한 리더를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어쨌든 여권을 밀어줄 것인가 야권을 밀어줄 것인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선거의 지금 현재 지형은 이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쪽에 이제 야권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자기의 어떤 주자 싸움처럼 몰고 간다든가 혹시라도 지금에 있는 이 선거법을 만약에 병립형으로 바꿔서 양당이 야합하는 행식이 보인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판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 재형은 고정적인 한 30%의 여야가 있고 나머지가 중도 한 40%가 있는데 이 중도 40%가 현재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김건희 이런 사태로 해서 거의 민주당으로 왔는데 이걸 다시 양당이 나눠 먹는 식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런 여론조사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 선택지를 저희는 이야기하거든요. 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아예 독도까지 포기해버리는 이런 정권을 저는 총선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고 호소를 하는데 근데 이 호소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야만이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2016년 촛불시민운동인데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직 그 정도 결의나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왜? 또 총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총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대규모 사회변동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탄핵이 가능한 야권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하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윤석열이냐 아니냐 윤석열 심판이 아니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건 당연히 지적해야 되겠지만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의 실정, 독정, 악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맞서면서 가야 됩니다. 다음 총선까지. 그래야 윤석열 정권과 심판하고 관련 제 야당 진보 세력의 각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맞서고 그냥 한동훈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맞서고 이렇게
어영부영한 태도로 총선을 치르면 계속해서 한동훈과 비대위는 이재명과 민당만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저도 김두수 대표님 시각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윤석열의 실정, 폭정, 악정에 대규모 대대적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어쨌든 유능함을 어떻게든 보여주는 거. 그걸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네. 이렇게 저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누군가가 대장동 건을 제보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사람이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죠. 누가 했느냐 큰 방향의 문제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예 결별 수순이다. 더 이상 어떤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다 이게 나온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 사이에 그 노정된 갈등의 하나의 증상이지 그렇게 특별할 건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도 이제 뭐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좀 건너고 있다라는 진단이 더 맞을 것 같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델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이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와 당내에서 경쟁을 하다가 오히려 그 경쟁에서 떨어진 이후에 뭔가 좀 불복하는 듯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도 이 갈등에는 별로 이제 관심을 못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싸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뭐 이것은 뭐 공천을 앞두고 늘 어느 선거나 총선 앞두고 이런 움직임들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그 통상의 흐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탈당한다, 탈당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평가의 문제, 이것은 이미 지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평가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총선의 이슈가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안아야 하는 그 과제는 저는 지금 이낙연 왜 그렇게 잘못하느냐, 신당 나가면 망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정치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당기는 것이 리더십이고, 거기에서 포용과 관용을 통해서 혁신을 하되 통합이라는 것도 일정한 가치로 담아내는 이재명 대표의 노력이 결국 본인의 정치력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 문제를 해결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다 됐네요. 끝으로요. 오늘 방송이 저희 정치본색 2023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저희 패널분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두수 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지만 딱 하나의 선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 발족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수습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 노력을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방 쭉 이야기하듯이 같이 침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스픽스에 여러 차례 저도 나와서 이렇게 논평을 많이 했는데요. 참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참 기성 언론들이 많이 무너졌고 그 빈 공간을 스픽스가 많이 메꿔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이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는 조금 더 웃으실 수 있도록 저도 민심동행 창준이를 통해서 좋은 정치로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픽스 조수진 변호사님, 최경 기자님 합류해가지고 활력이 엄청 넘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진행 맡아서 고맙고요. 저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진행자에게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픽스 이제 67만, 70만 원 가던데 빨리 여러분 100만 스픽스 만들어 주십시오. 스픽스가 힘을 더 발휘하면 정치계뿐만 우리 사회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제가 이렇게 사회 비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또 이렇게 꿈수저 청년이라고 해서 돈은 없지만 꿈이 있는 청년들한테 이번에 8분을 선정해서 1인당 300만 원, 2,400만 원 장학금을 기증을 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매불쇼 패널들도 매불쇼 팬들하고
한 2,500만 원인가를 조성해서 난치성 어린이 희귀성 질환 돕기 모금도 하고 기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쟁은 투쟁대로 또 나눔은 나눔대로 이렇게 함께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희망과 연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네요. 아닙니다. 제가 스픽스 대표로서 좀 자화자찬 하나 하면요. 처음에 이런 방식의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야, 무슨 유튜브 채널에서 1인이 주도하는 토론이 맞지, 다수가 출연해서 하는 토론이 먹히겠느냐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면서 그래도 자리를 잡았던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주변에 유사한 채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정말 지상파 종편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언론 기능을 많은 분들이 스픽스와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고요. 부족한 점 잘 채워서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최경영 기자와 함께 정치본색이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8시 50분에는 하이라이트 보내드리고 9시부터는 본방송하면서 1월 1일부터 찾아뵙는데요. 좀 더 화이팅하면서 여러분들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조금 더 이롭게 하는 역할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치본색 시작할 때 다음 주부터는 8시 50분에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8시 50분에는 정치본색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가고요. 생방송은 9시 정각에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방송 시작 전에 댓글 보면서 댓글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예정이에요. 미리 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정치본색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질문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더욱더 소통하는 정치본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과 김종대의 레이더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